앞으로 AI가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즘 이런 걱정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1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전부 빼앗을까봐 깊은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엔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 사건 이후 결국 인간은 서서히 변화에 적응했고 삶은 오히려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고 변화는 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되면 작가나 예술가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진다고도 말한다. 산업 현장에서도 다양한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슈퍼마켓과 공항 등에서 무인 계산대나 안내 로봇이 늘어나면서 직업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이 깊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있다. 과거에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사진기가 발명되었을 때 많은 화가들은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닌지 염려했다. 사진이 현실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기록하기에 굳이 붓을 들 필요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화가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오히려 사진이 할 수 없는 새로운 표현과 실험을 통하여 이술계가 더 다채롭게 변했다. 당시 화가들은 빛의 움직임이나 시각적 흔적을 탐구하여 인상주의를 열었다. 사진기를 견제하기보다 사진이 못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해내겠다는 움직임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진 작품이 있다. 바로 마르셀 듀샹이란 예술가가 과거에 내놓은 소위 변기 작품이다. 미술관 한복판에 소변기를 갖다 두고 이것도 예술이라고 선언했던 그 장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다. 누군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듀샹이 노린 핵심은 그 물건을 어떻게 보느냐였다. 화장실에 놓여 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변기이지만 예술가가 작품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예술품이 된다는 발상이었다. 당시 전시회를 주관하던 위원회는 이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 예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듀샹은 오히려 그 점을 역이용했다. 예술이란 결국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을 떠올리면 AI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만의 의도와 의미를 더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된다. AI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낸다 해도 인간이 선사하는 감정적 울림이나 의도적인 가치 부여는 쉽게 모방하기 어렵다. 스포츠 경기에서 달리기가 기계보다 훨씬 느린 인간 선수의 기록에 열광하는 것도 사실 이와 비슷한 현상이다. 자동차가 100m를 몇 초 만에 달리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사람 대 사람의 치열한 승부에는 엄청난 흥분과 감동이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기술과 분리된 인간다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AI가 바꿀 미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자동화로 인해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가 많은 직종이 빠르게 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공장 라인이나 물류 창고에서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심지어 간단한 상담 업무마저 챗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열렸다. 여기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고민이 있다. 앞으로 인간에게 남는 자리는 무엇일까? AI가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는 미래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누구는 예술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예술 분야에서 AI는 지금도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지만 딱히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예술의 본질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AI가 언젠가 예술의 영역까지 넘보고 인간의 감성을 흉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날이 오면 인간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할 근거가 점점 옅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렇듯 여러 고민이 얽힌 AI 시대는 어쩌면 소설가나 SF 작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상상해왔던 시나리오와 비슷해 보인다. 소설 속에서는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성을 닮아가며 슬픔과 고통까지 느끼는 단계에 이른다. 그들이 법적 신분이 없어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당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있을지 작가는 묻는다. 예전에는 여성이나 특정 인종에게조차 권리를 주지 않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역사는 조금씩 그 경계를 넓혀가면서 인간의 범주를 확장해왔다. 이제 혹자는 로봇이나 AI 같은 존재를 두고도 같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로봇 청소기에 눈 모양 스티커를 붙여놓고 말까지 하도록 프로그래밍하면 정을 붙이게 된다고 한다. 청소기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늘 힘든 일은 없었나요? 내가 여기 정리해둘게요. 처럼 다정한 인사를 건넨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물건을 함부로 버리기 어려워진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감정적 존재라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 걸어주면 기계에조차 마음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 이상 인간만이 특별하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AI가 위험하기만 한 건 아니다. 오히려 AI가 단순 노동을 대신해주면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던 자유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기계가 생산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면 인간은 예술이든 취미든 철학이든 어떤 활동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이득이 골고루 분배되는지 여부다. 만약 기계가 일한 모든 이익이 특정 소수에게만 귀속된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나 디지털세 같은 정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저마다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혼재하지만 분명 AI가 가져올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여유와 창조 활동의 시간이 생길 수 있다. 한편 미래라고 하면 늘 우주 이야기를 빼놓기 어렵다. AI와 더불어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화성 탐사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이가 허무맹랑한 농담처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 기업에서 인공위성을 무더기로 쏘아 올리고 지구 저궤도에 인터넷 통신용 위성을 빼곡하게 배치하는 시대가 되었다. 스페이스X는 다행성 종족, 즉 여러 행성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화성에 무언가 기지를 짓고 사람을 오랫동안 머물도록 해서 아예 화성 정착촌을 세운다는 계획을 실제로 추진 중이다. 어떤 나라는 우주를 미래의 국가 전략으로 삼으면서 교육 과정을 바꾸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화성 탐사는 당연한 미래 목표라고 가르치고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주입한다. 이렇듯 우주가 가깝게 느껴지는 세대가 자라나면 상상치 못했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는 학자도 많다. 물론 반대 견해도 있다. 지구 하나 다스리기도 벅찬데 먼 화성에서 환경을 유지하고 사람을 생존시키려면 말 그대로 엄청난 자원이 들 텐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 혹은 우주에서 무언가를 채굴하거나 기지를 만들다 보면 그 자원과 권리를 두고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그래도 사람들은 화성 이주 시나리오를 그리며 앞으로 지구와 화성 간에 어떤 관계가 생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외교부 차원에서 먼 미래의 화성에 거주민이 많아진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도 진행했다고 한다. 아마도 화성 정착민들이 언젠가 독립을 선언하거나 자신들만의 체제를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다. 우주 조약에 따르면 달이나 화성 등 우주 공간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 그곳에 자원을 축적하고 기지를 지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류의 역사는 늘 그랬듯 영역이 생기는 곳에 정치와 갈등도 생기곤 했다. 이렇게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일수록 일종의 예언자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 과거 SF 소설가들은 상상으로만 보였던 기계 문명과 우주 이주 이야기를 작품 속에서 펼쳐놓았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 여러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게 만들었다. 예술가나 작가가 그리고 말하는 세계는 결국 인간이 만약 이러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과학자 중에는 당대의 SF 소설에서 힌트를 얻고 실제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인간의 상상과 창의성은 기술 발전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던지는 큰 질문은 무엇일까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대표적 예시로 떠오른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대표 인물로는 찰스 다윈이 자주 등장한다. 다윈은
19세기 영국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직업적 불안이 크게 없었고 그래서인지 평생 호기심을 마음껏 펼치며 살았다. 특히 젊은 시절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남미를 비롯한 먼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생물을 관찰했다. 갈라파고스에서는 핀치새의 부리가 섬마다 다르게 진화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겉으론 서로 다른 종처럼 보여도 알고 보니 같은 새였던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다윈은 이 의문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기록을 모았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신의 창조물이라고 믿었다. 때문에 생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개념 자체가 금기나 다름없었다. 다윈도 그 파장을 알았기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20여 년간 자신이 관찰한 증거를 정리하고 추가로 보강했다. 그리고 마침내 종의 기원을 펴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인간이 원하는 성질을 지닌 동물을 선택해 교배시키듯이 자연에서도 환경에 더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어 살아남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 축적되면 새로운 종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다윈은 주장했다. 이는 신의 설계 없이도 생명체의 다양성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였고 당대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와 논리로 무장한 진화론은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이 개념을 악용해 약육강식을 정당화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의 탄생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이것만큼 설득력 있는 틀이 없다고 보았다. 이 이론은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진화의 결과물임을 알려주었다. 누구는 이것이 우리의 고귀함을 떨어뜨린다고 여겼고 또 다른 누구는 오히려 인류가 생명의 거대한 흐름에 함께 속해 있다는 점이 겸손함을 일깨운다고 느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면 AI 시대의 인간상에도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 예전에는 우리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지금 인간은 또 다른 분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은 진화적 관점으로 보면 환경이 변하듯 기술이 변해가면서 등장한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쟁자라고 보기보다 함께 공존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모든 생명이나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온 진화론적 흐름 안에서 AI 역시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파고들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거나 공감하는 방식이야말로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추하며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과정은 단순한 정보 처리와는 또 다른 층위에 속한다는 시각이다. 예술에서 느끼는 충격과 감동도 사실은 인간의 상상력과 서사가 깃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이미지나 문장의 단순히 기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일상 속 예시로 돌아보면 요즘은 로봇이 대형마트에서 서빙을 하고 카페에서는 주문받는 기계가 늘어났다. 손님이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정보를 받아 결제를 진행한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살짝 건조해진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누군가는 효율이 좋아서 편리하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단절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렇듯 똑같은 변화에도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다르다. 누가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결국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꺼내보자. 기적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대화가 있을 때마다 산타가 예시로 자주 등장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썰매를 몰고 와 선물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다. 사실 이 전통의 뿌리는 오스만 제국 시절 터키 지역의 성 니콜라우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원래 12월 6일이 기념일이었는데 서서히 12월 25일 전후로 섞이면서
지금과 같은 크리스마스 풍습이 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나 문화권마다 산타의 모습은 제각각 달라졌다. 어떤 곳에서는 무섭게 생긴 요정이 함께 다니기도 한다. 그러다 19세기 초반부터 현재 우리가 아는 모습이 점차 정착했고 20세기 들어서는 광고와 상업화의 영향으로 빨간 옷에 흰 수염을 한 산타가 세계적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산타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작은 거짓말을 하는 풍습이 퍼졌다는 것이다. AI 시대처럼 기술적으로 발달한 지금도 이 전통은 살아있다. 아이들은 흔히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로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지만 늦게 잠들려 하면 어느새 스르르 잠들고 만다. 그러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양말 속에는 선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누군가는 이런 일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설렘과 기대를 서로 공유하는 순간을 존중해준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비롯되는 기적 같은 장면은 그리 어렵지 않은 확률적 사건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본인 마음속에서 느끼는 소중함 덕분에 이 사소한 행위를 기적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된다. 요즘은 또 기적이라는 말이 일상 속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자주 들린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실천하고 미라클 모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과거에는 신이 그려주는 불가능한 현상을 기적이라 여겼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를 기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바꾸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 작은 일상 속 변화가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처럼 보인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보면 기적은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건은 확률적으로 극히 희박하긴 해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일련의 우연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를 기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기적은 없다고 말한다. 결국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설명하기 힘들거나 드물게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한 가지 주제에도 견해가 나뉜다. AI 시대와 맞물려 돌아가는 많은 주제 역시 비슷한 성격을 띈다. 어떤 사람은 환호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은 걱정을 한다. 한쪽에서는 그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위험이라고 지적한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된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한다. 어쩌면 그 답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찾는 대신 새로운 의미를 붙여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뒤샹이 아무것도 아닌 변기에 서명을 해서 예술 작품으로 바꿔버렸듯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가치를 과감히 선언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관점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AI가 이제 인간 지능을 뛰어넘으면 결국 인간은 소외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한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일자리는 물론 사회적 존엄까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예측은 근거가 없지 않다. 이미 각종 산업에서 인간이 차지하던 일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는 변화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을 본다. 단순 작업이 사라져서 경제 전체가 혁신되고 더 많은 자원이 예술과 과학 연구로 투입되어 궁극적으로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이도 많다. 결국 인간은 뜻대로 되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써왔다는 점이 우리 역사의 특징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걱정도 커지지만 동시에 전혀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나타난다. 누군가는 거기서 영감을 얻어 뛰어난 예술을 내놓고 또 누군가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공포, 설렘과 지루함이 예측 불가능하게 얽히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쪽을 선택해 해석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사회를 움직인다. 이렇듯 이야기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놨듯이 SF 작가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미래를 미리 체험해볼 기회를 준다. 뒤샹처럼
기존 상식을 뒤엎는 예술가는 AI 시대가 주는 당혹감을 극복할 힌트를 제시해준다. 누가 봐도 하찮은 물건에 가치를 붙이는 일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은 AI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해석 능력을 보여준다. 기적이라는 말 역시 옛날에는 신의 권능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우리 삶 속 사소한 기쁨이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각장되었다. 이런 변화가 모두 합쳐져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새 길을 찾게 된다. 누군가는 기술 발전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 자유를 꿈꾼다. 누군가는 SF 소설을 쓰고 다른 이들은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든다. 아이들은 여전히 산타가 썰매를 끌고 온다고 믿고 싶어 하고 어른들은 비밀리에 선물을 숨기며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어 한다. 어느 입장이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품고 있는 감정과 상상력, 의지와 해석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AI가 세상을 바꿔도 인간의 가치는 언제든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등장해도 인간이 가진 감각과 의미 부여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AI 시대가 오니까 이러한 인간성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아진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남는 일자리와 일거리의 모습도 변한다. 단순히 남는 일의 양을 두고 염려하기보다 어떤 새로운 활동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지 고민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갈 장치를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어쩌면 AI와 기계가 필요한 노동 대부분을 수행해줄 때 인간은 본격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꿈꿀 수 있다. 예술이나 철학, 학문이나 스포츠 같은 영역이 더 깊고 풍성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은 모든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서 경제적 격차와 소외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